자, 여기 화면 보이겠지만은, 공소제기의 효과로서 우리가, 소송 계속과, 여기 소송 계속, 공소시효의 정지, 그다음에 심판 범위의 한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은, 자, 여기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의 사건은 법원에 계속돼요. 여기 보처럼 법원에 계속되는데, 즉, 여기서 이제 법원에 계속된다는 의미로서 소송이 계속된다는 의미가 뭐냐. 수서법원, 공소제기 받은 법원의 심리와 재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소송이 계속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소제기로 인해서 어, 수사 절차로부터 공판 절차로 이행되고 법원의 절차 주재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 그러죠. 공소제기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전환돼 가지고 소송이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공소제기에 의해 법원의 심판 범위가 한정됩니다. 즉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사가 공소 제기함으로써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송이 계속된다? 이건 수사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대상이 된다. 즉 수사 절차가 아니라 심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공소 제기가 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그다음에 공소 제기가 되면은 공소 제기와 관련돼 가지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 법원의 심판 범위로 인정된다. 그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공소시효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보도록 하고 먼저 공소 소송의 계속과 심판 범위의 한정과 관련된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계속의 효과인데 소송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법원의 심리와 재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 이걸 소송 계속이라고 그래요. 자, 이 소송 계속에는 실체적 소송 계속과 형식적 소송 계속이 있는데 실체적 소송 계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소제기가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즉 적법 유효하다는 겁니다.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유법하고 유착한 다음에 소송 조건까지 구비됐다. 이럴 때는 어떡하냐? 법원은 뭘 하느냐? 유무죄 판결을 해요. 즉 실체 판결을 선고한다는 겁니다. 자, 실체적 소송 계속이 되면 실체 판결을 선고하는데 형식적 소송 계속이 되는 건 뭐냐?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서 범죄는 성립했는데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는 부적법하거나 무효인 공소가 되는데 이때는 뭐다? 이때는 형식 재판으로 절차를 종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송 계속과 관련돼 가지고 실체적 소송 계속 이거는 뭐 모든 조건 소송 조건이 구비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실체 판결을 하지만은 형식적 소송 계속은 기본적으로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 재판으로 소송 절차를 종결시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소송 계속의 효과로서 적극적 효과, 소극적 효과가 있는데 적극적 효과는 내부적 효과라 하고 여기 보면 내부적 효과라 하고 소극적 효과는 외부적 효과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소 제기되면 법원은 당해 사건을 심판할 권리, 심리하고 재판할 권리를 가져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자, 검사 피고인은 당사자로 심리에 관여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해 피고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발생함으로 공소 제기의 내부적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된다. 즉, 소송 계속의 효과인데, 소송 계속의 효과로서 적극적 효과는 내부적 효과를 한다.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을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 그걸 적극적 효과라고 그러고, 소극적 효과는, 자,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 불가합니다. 이걸 이중기소 금지를 하는데, 자, 공소제기된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제기가 당해 피고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에 대해 어, 공소제기가 당해 피고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에 대해 소송 장애 사유로 기능하므로 이건 공소제기의 외부적 효과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거는 공소제기 자체는 아, 공소제기가 되면은 법원이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그건 내부적 효과라는데 그럼 소극적 효과는 뭐냐? 법원이 심판한다면 만약에 공소제기된 범죄가 이거다. 자, 공소제기된 범죄가 이건 뭐야? 이 공소제기된 범죄를 법원이 심리재판할 권리와 의무가 된다. 이게 적극적 효과인 반면에 공소제기가 되면 이 공소제기와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점선까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이 공소제기 효과는 공소제기된 것뿐만 아니라 이 점선까지 이게 요 사이에 우리가 이제 동일성이 인정 요 사이가 바로 우리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인데 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까지 공소제기에 효과가 미치게 되고 그 공소제기에 효과가 미치는 요 사실 점점까지 있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기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검사가 어떤 A 검사가
A 검사가 요 공소 제기를 했는데 요 사건, 요 공소 제기한 요 사건으로 공소 제기했다. 그러면 요 사건뿐만 아니라 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소송 계속에 효과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B 검사가 뭐 A 검사가 또 할 수 있는데 B 검사가 여기 있는 사실, 요 사실을 공소 제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됐지? 요 사실을 공소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이 공소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의 효과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걸 또 공소 제기한다? 그럼 이거는 이중기소라는 얘기예요. 이중기소 때문에 금지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됐고, 이런 것들을 공소 제기의 소극적 효과. 그러니까 공소 제기 자체가 갖는 효과가 아니라 그 외부적 효과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소 제기하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를 외부적 효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소 제기에 이제 소송 계속 관련된 소극적 효과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이중 기소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렇다면 공소기가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근데 동일 사건이 다른 법원, 여기 동일 법원인데 동일 사건이 다른 법원에 이중 기소되면 어떡하냐? 그럼 역시 안 되는데 그때는 뭐다? 다 공소기가 결정으로 종결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이중 기소되면 후에 공소 제기된 것들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모순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동일 사건이 다른 법원에 이중 기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물과 하나를 달리하는 투기의 법원에 계속되면 어떡하냐? 이때는 합의부가 심판하는 거죠. 그럼 합의부가 심판하면 단독부는 어떻게 해요? 단독부 판사는 심판 못하는 다른 법원은 단독 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사건이 사물과 하나를 같이 한다. 자, 그럼 사물과 하나를 같이 한다는 건 수개 법원에 같이 공소제기 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선착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을 하고 공통되는 직근상급 법원이 있으면 어떡한다? 결정으로 이제 공소 검사의 신청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심판 못하는 법원, 즉 다른 법원에 관련돼 가지고 다른 법원에 있는 심판 못하는 법원들은 어떤 결정을 하냐?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극적 효과에 관련된 차이점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공소 제기가 되면 소송 계속의 효과, 즉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소송 계속의 효과 이외에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즉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될 때 다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때 공소시효는 쭉 진행되다가 공소가 제기됐다. 그럼 그 진행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공소 제기된 범죄의 확정 판결이 재판이 확정된 때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자,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뭐야? 형식적 소송 계속이라는 거죠. 자, 그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즉 공범 특칙이라고 하는 공범 특칙이라는 규정이 쓰게 되는데 이 공소 시효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해가지고 따로 설명할 거니까 그 절을 달리할 때 공소 제기 효과 관련된 공소 시효에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고, 자, 공소 제기 효과로서 세 번째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심판 범위가 한정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공소제기 효과, 소송 계속, 심판 범위의 한정, 그다음에 공소시효.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그러면 심판 범위가 한정된다는 건 뭐냐?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 혹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공소제기 후에 진범이 발견되어도 당의 공소제기는 진범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다음에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 그건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심판 범위 이 공소제기 효력 범위 관련돼 가지고 이 고소의 효력과 차이가 있다. 자, 한 사람에 대한 고소는 전체에 대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데 비해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한테 효력이 없다. 이제 문제는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한테만 미치는데 피고인의 지정한 자가 아닌 경우가 문제되는 게 뭐예요? 성명 모형과 위장 출석의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성명 모형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지명을 받고 중간고사도 냈던 것 같은데
성명 모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두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검사가 갑이라는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정해야지 공소되겠는데 갑이 나는 뭐 A예요라고 말을 하면 공소장에는 A로 기재되잖아요. 그게 이제 성명 모형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검사가 갑을 피고인으로 지정했을 때는 갑이 피고인으로 지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명 모형 관련돼 가지고는 형식적 소송 계속된 A라는 사람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원래 피고인인 갑에 대한 처리 그런 것들이 문제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미 앞서 배웠던 것 때문에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자 공소제의 효력 범위, 심판 범위 한정 관련돼가 중요한 것은 인적 효력 범위뿐 아니라 물적 효력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어떻게 한다?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일부에 대한 공소는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친다. 여기서 범죄 사실의 전부란 공소장에 있는 공소 사실. 그것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사실 전체를 뜻하는데 이거는 어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말하므로 우리 법전에는 뭐라 표현되냐? 법전에는 그냥 우리가 이거를 그냥 큰 의미에서 동일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그렸던 것처럼 자 공소장에 있는 범죄 사실 공소장에 있는 범죄 사실이나 공소 사실이죠. 공소장에 이렇게 공소 사실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미치는 겁니다. 공소제기의 효력이. 자, 이 사실 말고 아까 뭐라 했어요? 점선으로 해놓은 건? 이 점선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체에 대해서 미친다. 그것이 바로 이 248조 2항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아까 이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고 했는데 이 동일성을 법전에는 동일성이라고 얘기지만 학문적으로 자세히 나눠보면 단일성과 동일성. 그 때문에 이걸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이라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의미할 때는 그냥 동일성이라고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부와 전부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은 공소사실. 이건 현실적 심판 대상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뭐라고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이거는 현실적 심판 대상. 즉, 이게 뭐예요? 요것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다. 자, 그다음에 이런 공소 사실과 단일성, 동일성 인정되는 사실, 즉 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선 사실은 뭐다? 얘가 잠재적 심판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점선은 잠재적 심판 대상이다. 자, 그러면은 잠재적 심판 대상을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게 하려면 어떡하냐? 그게 바로 제가 개관 시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공소장 변경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즉,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공소 제기하면 효과는 어디까지 미치냐? 점선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실선은 현실적 심판 대상, 점선은 잠재적 심판 대상인데 그럼 법원이 잠재적 심판 대상을 심판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어떡하냐? 이것들을 넓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선을 점선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 넓혀주는 제도가 뭐다? 바로 공소장 변경이라는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 관련돼서 중요한 게 법원의 잠재적 심판 범위. 이게 뭐요? 법원의 잠재적 심판 범위가 점선이죠. 이 점선의 범위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입니다. 즉,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면 유죄 판결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겨요. 뭐 유무죄 판결하면 기판력이 생기는데 그 기판력은 요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요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공소 제기했다 할지라도 공소 제기 효과는 뭐라 그랬어요? 전부에 대해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선 전체에 대해서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소기각의 대상 이중기수의 범위. 이미 공소 사실이 이거지만은 이 점선까지 확장돼 있으므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기소의 범위고,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의 한계 범위. 공소 사실을 확장시키는 잠재적 심판 대상으로 확장시키는 이 공소장 변경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소 제기의 물적 효력은 요 네 가지가 모두 같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요 그림은 그 이주환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제가 이제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이 뭐예요?
여기 이제 검은색 부분, 요, 요 부분이 바로 현실적 심판 대상이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겠어요? 약간 흐릿한 진한 부분 말고 흐릿한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종 교수님 책에 이 그림이 저 뒤에 그려져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책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296페이지에 그려져 있는데 296페이지 그려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현실적 심판 대상과 잠재적 심판 대상으로 나누면 현실적 심판 대상을 잠재적 심판 대상으로 넓히는 거 이렇게 넓히는 절차 이게 공소장 변경이라 하는 제도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검은색으로 실질적 불이익선이라는데 그러면 이렇게 현실적 심판 대상이 이걸 잠재적 심판 대상으로 넓히는 거 공소장 변경이라 하는데 그러면 현실적 심판 대상 안에서도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인정할 수 있고 실질적 불이익이 있으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건 공소장 실질적 불이익성 관련돼 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공부하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돼요. 자, 그러므로 일부와 전부의 관계 이원설인데 일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현실적 심판 대상이고 전부는 단일성, 동일성 인정되는 사실, 즉 동일성 인정되는 사실. 그다음에 잠재적 심판 대상이고 기판력의 범위, 그다음에 이중기수의 범위, 공소장 변경의 한계 부분이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일죄의 일부 기소와 관련돼 가지고 뭐 문제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보는 것처럼 자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충분히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부만 공소제기가 허용되냐? 뭐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소송상 일죄로 취급되는 단순히 일자나 상상적 경합이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다. 즉 강도상해의 혐의가 충분함에도 검사가 강도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하느냐? 뭐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관련돼 가지고 여기 강도죄 수단이 폭행 협박에서 공소제기하는 경우 일반법 가벼운 범죄로 일반법과 특별법에 모두 해당함에도 가벼운 일반법으로 기소하는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허용 여부에 대한 판례 입장에서는 판례 입장은 기본적으로 뭐다? 검사의 권한이다. 검사의 권한이므로 일부의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공소제기도 허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전면적 허용설의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과형상 일자 가운데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한 경우 또는 중한 구성요건 사실에 포함하는 경한 구성요건 사실에 대해 공소제기한 경우 적법한 공소제기로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 뭐 관련돼 가지고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거에 대해서 허용하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사항이 뭐냐? 일죄의 일부 기소라는데 일부 기소의 효력 관련돼 가지고 자, 그러면 일죄의 일부만을 기소해도 일죄의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하는 거 불가해요. 다시 공소제기에도 이중기소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법원의 입장에서는 자 어차피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공소제기 하더라도 효력은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거는 검사가 판단하는 문제이지 그런 갖다가 우리가 뭐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공소제기의 효력이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거는 검사가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친고죄 일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을 떼어 따로 공소제기할 수 있는가. 즉 이게 뭐냐면 옛날에 강간죄. 그러니까 강간죄는 뭐요? 강간죄는 이거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과 협박으로 가늠하는 거 이게 강간이잖아요. 자, 근데 옛날엔 강간죄가 이게 친고죄였어요. 근데 친고죄인데 강간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고소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했다. 자, 이런 경우는 뭐요? 이런 경우 소송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간죄로 공소제기 못 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이걸 갖다가 이 폭행과 협박만 요것만 공소 제기했는데 이때 판결가 뭐냐? 이 공소 제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판결의 입장에 의하면은 신고죄에 대해서 일부만 공소 제기한다? 그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기각 판결을 헌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공소 제기의 효력 범위와 관련된 그 심판 범위 한정 문제를 받고 다음으로 이제 공소시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범죄 행위가 종료했어요. 자, 범죄 행위가 종료되는데 공소 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 즉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이걸 우리가 공소시효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어떻게 하냐? 이건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해야 되죠. 자,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면소 판결을 하면 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뭐 면소 판결의 대상이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되는 겁니다. 이건 형의 시효는 확정 판결 후에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되어 가지고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예요. 이거 집행만 면제되는데 이건 아예 소추권이 소멸돼 가지고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 공소시효의 본질 관련된 그럼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이유 아니 본질이 뭐냐? 소추권을 왜 소멸시키느냐 도대체 공소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왜 소추권을 소멸시키냐고 관련돼 가지고 실체법설, 소송법설이 대립하는데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둘 다가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에 있어서는 뭐다? 그냥 결합설이 타당하다. 결합설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강의 교환에는 길게 써놨는데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은 실체법설은 뭐요? 실체법설은 시간이 경과된다. 소추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범죄인은 이미 그동안 동안 기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 동안 고통을 받았다. 그러므로 국가형벌권을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현행형법은 면소 판결을 내잖아요. 그러면 실체법설에 의할 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경과한다고 실체법상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실체법설만 설명하기는 뭐하고. 근데 소송법설은 이제 야 공소 제기 안 하고 시간이 오래 가면 어떻게 해요? 증거 가치가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형벌권은 뭐냐게 증거가 멸실되거나 아니면 증거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공소 제기에도 유죄 판결 받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증거가 멸실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갖다가 인정하는 거다. 그러는데 물론 이 판결을 이런 소송법사를 의할 땐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즉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시효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거가 멸실되는 게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증거가 멸실되는 시간이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냐? 그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가 멸실되는 시간이 법정형에 따라 달리 규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질은 그냥 결합설에 따라 가지고 양자를 다 포섭하는 입장에서 공소시효의 본질은 뭐 여경처럼 양자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벌성의 감소와 증거의 멸실 산일에 따른 입증 곤란이 공소시효의 본질이 된다. 그러니까 양자를 결합하는 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공소시효의 본질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판례로 하나 나오는 것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공소시효를 갖다가 정지하거나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두는데 만약에 소급 규정을 두면 어떻게 해요? 소급 규정을 두면 이거는 공소시효와 관련돼 가지고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 관련된 실체법상의 권리만 적용되는 거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거 관련돼 가지고 뭐 소송법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 입장인데 자 그러면 공소시효의 소급 적용에 관련돼 가지고 명시적 규정을 둔 경우는 명시적 규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소급 적용하는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어떡할 거냐? 이럴 때 소급할 수 있냐 없느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뭐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경우, 즉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배제를 규정한 특례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피고인한테 불리하잖아요. 피고인한테 불리함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 조항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없을 때, 소급 규정이 없을 때 그 특례 조항은 당연히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 입장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작년에 나온 이 전원협체 판결, 작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뭐냐? 공소시효 배제는 소급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거. 자,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건 뭐냐?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갖다 소급해도 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거는 소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시행일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 그런 해당 범죄 특례 조항을 넣어가지고, 부진정 소급표 여부와 관련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특례 조항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소급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이 판례와 관련돼가지고 뭐냐? 이게 뭐 성범죄와 관련돼가지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소급할 수 있냐? 그거는 소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냐면 공소시효 배제는 아예 피고인한테 불려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보는 것이 요 작년에 공소시효 정지 관련돼가지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요 판례 관련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고 체크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형법정지 원칙상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형법에만 적용되고 실제법인 형법에만 적용되고 소송법인 절차법인 소송법에는 소급표 배제 원칙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판례는 그것과 관련된 공소시효 정지 연장 배제 관련돼 가지고 배제에 대해서는 소급하면 안 된다. 그러나 공소시효 정지는 소급해도 된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공소시효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거는 공소시효 기간 3요소가 있는데 시효 기간, 기산점이 언제냐, 그다음에 공소제기, 기소일자가 언제냐 관련돼 가지고 공소시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기간, 기산점, 기소일자예요. 자, 그럼 공소시효 기간은 어떡하냐?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가지고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4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하게 외울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법조문이 본다. 그럼 만약에 절도죄다. 단순 절도죄.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6년 이하의 징역, 장기 5년 미만 징역 금고. 이건 아니네. 장기 10년 미만, 10년 미만 5년 이상인데, 징역 금고다. 그럼 장기 10년 여기에 해당하구나. 절도죄 공소시효는 7년이구나. 이렇게 찾을 줄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당하는 법조문 보고 그 법조문의 장기가 몇 년으로 돼 있냐에 따라 가지고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형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으로 제기됐는데 뭐 살인죄와 관련돼 가지고 사형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그건 뒷부분에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의제 공소시효라 그래가지고 공소 제기 후에 공소는 제기했어요. 제기 후에 확정 판결 없이 25년 지나면 어떠냐? 이거는 그냥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주자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의제 공소시효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자 여기 이제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상행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범죄, 살인죄죠.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살인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가 결합범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살인죄도 같이 살인이 포함된 범죄에 본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양한 특별법상의 공소시효 기간 및 배제 규정이 존재해요. 자, 조세범처벌법 5년, 공직선거법 6월이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건 시험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성폭법,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해 DNA 증거 등 유죄 입증의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합니다. 아청법과 동일해요.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처벌법상에 13세 미만의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강간 상해치상, 강간 살인치사, 유사강간 등은 보다 공소시효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 다음에 13세 미만자,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하는 협약상의 제노사이드 범죄, 이런 경우도 공소시효 미적용한다. 뭐 이런 특례 규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법정형 결정 기준에 관련돼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법정형이 2개 이상 경우 어떻게 하냐? 가장 무거운 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절도죄 같은 경우보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죠? 5천만 원, 500만 원 이하 벌금인가? 벌금형과 징역형이 있다. 그럼 징역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상단을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뭐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중 감경하지 않은 형에 의해서 시효가 기산됩니다. 자, 근데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 감경하는 경우 뭐냐? 이건 특별법상의 법정형 기준으로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관련돼 가지고 뭐 횡령죄 관련돼 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면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5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는 그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않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횡령죄가 특경법에 적용된 행위인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이 돼가지고 얘가 만약에 그 뭐 5억 이상 아니 그 3억 이상 3억 이상의 횡령 금액이다. 아니 5억이구나. 5억 이상의 횡령 금액이다. 그럼 가중처벌될 때 그 법전 자체가 특별법 자체의 법정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법에 가중되어 있는 법정형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가중 감경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하는 건 형법에 의해 가중 감경된 경우에만 해당하고 특별법에 의해 형이 가중 감경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법정형. 그 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뭐예요? 바로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교사 방조범은 정범의 법정형이 기준이지만 필요적 공범은 뭐다? 필요적 공범은 각 행위자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계산해요. 왜냐면 필요적 공범은 뭐예요? 필요적 공범은 이 말은 공범이라 하지만 얘네는 뭐예요? 필요적 공범 각자는 다 정범이라는 얘기죠. 범죄 성립에 있어 두 사람의 이상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뿐이지 말은 공범이라 써있지만 핵심 내용보다 각자는 정범이기 때문에 각 행위자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기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벌 규정으로 종업원 외 법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이땐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뭐 관련돼 아주 기본적으로 공범 같은 경우는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하지만 양벌 규정은 뭐예요? 양벌 규정은 종업원 처벌하는 거 이외에 법인 사업주 처벌하는 거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책임 개발의 원칙상 이의 입장, 즉 사업주한테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소시효 기간 관련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보는데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공소장에 기재하는 사실 관련돼 가지고 임의적 기재 사실로 예비적 기재, 택일적 기재가 있었는데 자, 공소 사실이 예비적, 택일적 기재로 기재된 경우는 각 범죄 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상력 경합도 역시 뭐다? 개별적으로 다 공소시효를 판단한다.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는 어떡하냐? 공소 사실 기준으로 변경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을 상해했어요. 검사가 상해를 기소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재판 진행 중에 상해 피해자가 사망을 해.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공소장을 변경해 이제 상해치사로. 자, 변경 전에는 상해죄인데 변경 후에는 뭐다? 변경 후에는 상해치사다. 그러면 공소 저기 뭐 공소시효의 기간은 어떠하냐?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상해치사죄를 중심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공소시효 기간을 중심으로 파악하는데 그러면은 공소장 변경된 공소사실 이 상해치사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하는 거냐? 이 상해죄에 대해서 공소 제기했을 때 공소 제기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진행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여러분 판단할 때 중요한 거는 자 공소 사실이 변경됐다. 그럼 변경될 때 변경된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기산점은 언제냐? 기산점은 당초에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 이미 당초에 상해죄로 공소 제기하고 나중에 상해죄로 공소 제기하고 상해치사가 됐다 할지라도 뭐요? 상해죄하고 상해치사죄는 공소장이 변경됐다는 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앞에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공소시효가 기산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소 제항이 제출된 시점,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년의 기간을 판단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기산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간을 앞에 받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받고 기산점은 언제냐?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 시부터 기수 시점부터가 아니라 종료 시점부터 진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법원 같은 경우는
범죄의 종료 시점에 판단한다. 여기 뭐 범죄행위란 실행행위뿐만 아니라 결과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 발생 아니 중한 결과 발생할 시점부터 한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제가 여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거동범과 미수범은 어떻게요? 거동범과 미수범은 행위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을 하고 계속범은 법익 침해 종료 시점부터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을 한다.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죠. 그다음에 거동범, 거동범 이건 형식범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식범과 계속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총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넣은 이유는 형사소송법만 배우는 학과들이 있어요. 일부 학과는 형법도 안 배우고 형사소송법부터 먼저 배우는 과들인데 그런 과들에서 수업할 때 설명하려고 이 거동범, 계속범 얘기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총론 배웠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 봅니다. 자, 기산점은 이제 최종 행위 종료 시인데 뭐 범행이 종료 시인데 최종 행위의 종료 시점은 언제냐? 종료 시점에 문제되는 게 포괄일제 같은 경우죠. 계속 여러 개 범죄 똑같은 범죄 계속해. 그러면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그다음에 이제 공범 특칙이 있는데 이 공범 특칙은 자, 공범의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이 진행을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공범에는 공동정범, 즉 교사범, 방조범, 필요적 공범을 포함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판례인데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라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그때 종료하고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소시효가 계산하는 경우 초일은 기간을 계산할 시 초일 산입의 원칙이죠. 초일은 일로 선정한다. 왜? 공소시효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초일 자체는 그냥 시간 계산 없이 일일로 한정한다. 초일 산입의 원칙이 들어가고 공소시효 말일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도 기간에 산입해요. 공소시효는 공휴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만료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산점 관련돼 가지고 뭐 최종 행위의 종료 시점까지 이렇게 된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의 기간, 시효 기간, 기산점, 그다음에 기소일자, 공소제기일자가 언제냐? 자, 여기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건 공소제기일자가 기준한데 아까 봤듯이 공소장 변경의 경우는 뭐요? 공소장 변경의 경우는 변경한 시점이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 시점이 기준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 경우도 역시 동일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소시효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봤어요. 근데 공소시효의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법전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봐도 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소시효의 정지 부분입니다. 자, 공소시효가 공소제기 없이 일정 정도 시간이 가면은 공소시효가 완성돼가지고 피고인은 면접 판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일정한 사유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면 어떡하냐? 그 정지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 중단이라는 건 없습니다. 소송법에서는 우리가 여기 것처럼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시효 기간만 다시 진행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 공소시효의 중단, 그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가 뭐냐? 법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했다. 그럼 공소시효는 정지돼요. 자, 범인의 국외 도피, 재정 신청, 심리 개시 결정, 법원 송치, 대통령 문제 6가지 범죄가 공소시효 정지 관련돼 가지고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 중에서 공소 제기, 범인의 국외 도피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공소시효의 정지 관련돼 가지고 공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해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공소 제기가 되면 즉 갑에 대해서 공소 제기됐다. 그러면 이 갑의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쭉 가다가 공소 제기되면 어떻게 해요? 요 시간까지는 어떻게 해요?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소 제기가 되면 어떠냐? 이때부터는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정지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공소 제기했는데 여기 유죄 판결이 났어요. 유죄 판결이 나면 얘는 그냥 이 공소시효 진행되는 것이 정지돼 가지고 유죄 판결에 의해서 확정 판결 받으면 이걸 끝입니다. 자, 근데 유죄 판결이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다른 데서 공소기각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공소가 제기됐을 때 정지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무슨 판결이 확정되면 유죄 판결, 공소기각 판결 아니면 관할 위반 판결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어떡하냐? 그때 다시 진행을 하는데 유죄 판결인 경우에는 이후에 진행이 문제되지 않는데 이렇게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 재판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 문제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공소제기는 반드시 유효해야 되냐? 아닙니다. 유효하거나 적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형식적 소송 개속이라 했잖아요, 아까. 자, 공소제기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것에 대해서 공소제기했어. 소송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형식적 소송 개속이라 하는데 그런 형식적 소송 개속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송 조건 미비한 공소제기? 그렇다 할지라도 공소시효는 정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밑에 보는 것처럼 공소시효와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효력으로 시효 정지의 객관적 효력은 공소사실의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미친다. 즉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아까 봤듯이 그냥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미친다.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 효력은 시효 정지의 효력은 주관적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여기서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기 때문에 여기 뭐야? 진범한테는 밑에 나오지만은 진범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학생이 교수님 시험에 있어서 동일성 판단은 판례를 외우면 되는 건가요? 어, 동일성 판단은 다음 주에 보면 이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동일성 판단을 판례나 현실, 다수설이나 비슷하게 하는데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동일성이란 게 사건이 하나냐 두 개냐. 두 개일 때는 동일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하나의 단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볼 수 있느냐. 그걸 포탈해가지고 우리가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 얘기하고 동일성이라 얘기하는데 이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수학설은 사실관계 표준설로 봅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기화관련돼 가지고 규범적 요소를 포함시키는데 판례 입장이 왜 규범적 요소를 판단하는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그때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자꾸 이제 단일성, 동일성 개념이 나오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공소장 변경을 듣고 나면은 뭐 쉽게 이해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공소 제기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자, 정지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냐? 단일성, 동일성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대해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관적 효력 관련돼 가지고 주관적으로는 공소 제기된 피고인한테만 미치기 때문에 진범이 안 잡혔고 진범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진범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됐다. 그럼 그 피고인한테만 미치고 진범은 어떻게 해요? 진범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범을 못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저기 시효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소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게 있는데 공소 제기가 되면 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공소 제기와 관련된 공범 특칙이 있어요. 자, 공범 특칙인데 이건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한 시효의 정지. 자,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뭐다?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데부터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 봤지만은 앞에 만약에 이제 갑이 범죄 저질렀어. 범죄 저질렀는데 쭉 해가지고 이때 공소 제기돼요. 자, 공소 제기되면 이때부터 이 공소시효가 이때 진행되다가 이때 정지되는 거잖아요.
공소시효가 진행되다가 정지되고, 자, 이때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면 어떡하냐? 갑은 그냥 그 유죄 판결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얘랑 공범이 있어. 공범인 을이 있다. 둘이 공범 관계예요. 자, 공범 관계를 내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얘는 공소 제기되는데 얘는 아직 뭐야? 얘에 대해서 아직 공소 제기가 없어. 자, 그럼 어떡하냐? 이 갑의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얘도 뭐요? 얘도 공소시효가 쭉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근데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 이때 공소 제기로부터 갑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잖아요. 그럼 얘 진행도 얘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 안 해. 그러다 얘가 유죄 판결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얘는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진행되다가 갑의 유죄 판결 공소 제기 후에 유죄 판결 받을 때까지 요때까지 정지됐다가 갑이 유죄 판결 받으면 갑은 그 사건은 끝나는데 을은 아직 공소 제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때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범 특집 관련돼 가지고 갑의 공소 제기는 을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갑의 공소시효 정지는 얘한테도 미친다. 공범 특집이 있다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공범 처벌의 일관성과 공평성을 해결하려고자 만들어 놓은 조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재판은 종국 재판이면 실체 재판이든 형식 재판이든 불문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공소기가 관할 위반, 유죄, 무죄, 면소 다 판결하니까 여기 때문에 여기서 유죄 판결 나더라도 가능한 거고, 즉 유죄, 무죄, 실체 판결해도 되고, 그다음에 공소기가 관할 위반, 면소 판결이라고 하는 형식 재판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얘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 갑과 을이 공범인지 아닌지요. 공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 둘이 다른 사건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그 다른 법원 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재 여기 보는 것처럼 현재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법원에서 얘네 둘을 갖다 공범 관계로 판단했어 하더라도 지금 재판부가 보니까 얘네는 공범이 아니야. 그러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재판부가 얘네들을 갖다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더라도 지금 재판부가 공범으로 판단하면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 근데 이 밑에 판례를 읽어보면, 자, 여기 이제 253조 2항이죠. 여기 보면 253조 2항 소정의 공범관계의 존부. 즉, 공범의 특칙이 정되는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 효과는 다른 공범에 미친다는 것과 관련된 공범관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재판은 종국 재판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 재판이든 실체 재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긴 하나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 자, 얘가 갑이 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책임 조각을 이유로 갑이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즉 이걸 요 위에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서 갑이 어떻게 해요? 갑이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받았어요.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받는 거는 이 갑은 뭐예요?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받았다는 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무죄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뭐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효력이 얘한테 미치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 증명이 없다.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그를 공범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와 관련돼 가지고 얘들이 공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얘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어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진행돼 가지고 공소 제기됐어. 그래서 여기서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았어 만약에. 무죄 판결 받으면 이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갑과 을은 뭐다?
갑과 을은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 진행된 범죄가 여기 뭐요? 정지됐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 받는데 무죄 판결이 아예 구속요건의 약성, 위법성 책임도 없다. 그럼 갑과 을은 공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 구속요건의 당성이 아예 없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갑의 재판에서 이렇게 시효가 정지되는 거. 그거는 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정지되지 않고 그냥 쭉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얘네들이 공범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어느 법원이 판단하는 거냐? 지금 법원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양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이 공범 특칙이 하는데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 공범 특칙은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돼요. 자, 공범 특칙은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한다는 건 왜 엄격해? 피고인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공범 특칙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공범이 시효가 정되면 공범이 나도 시효가 정되면 나한테 불리한 거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공범에는 의무적 공범, 필요적 공범을 포함해요. 여기 공범에는 의무적 공범인데 필요적 공범 중에 집단범만 포함되는 겁니다. 집단범만 포함되고 여기 보는 것 밑에처럼 이 대항범인 경우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항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에 있는 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뇌물죄 같은 경우 증례죄하고 술례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범 규정의 공범 공소시효의 정지와 관련된 공범 특칙은 임의적 공범과 집단범에는 적용되지만 이 증례죄와 수뢰죄라고 하는 대항범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뢰자가 공소지게 됐어요. 수뢰자에 대한 공소 제기는 수뢰죄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얘 시효 정지는 얘한테 증례자한테 포함된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증례자의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판례가 그런 거였고 실제로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작년에 2021년도 변시험 문제 나왔죠.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걸 자꾸 놓치는 거야. 공범 특칙에 관련돼 가지고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련된 공범 특칙이 대항범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지고 요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확정된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 또는 상속권 회복 결정이 있는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요 사건이 뭐였냐면 이 사건이 갑과 을이 이제 공범 관계인데 얘네들이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는 이제 부실법이라는데 부실법 위반으로 이제 요 부실법 위반으로 한 사건이 2005년도 7월 12일 날 부실법 위반 명의신탁을 한 겁니다. 갑과 을이. 근데 이제 갑에 대해서 쭉 진행하다가 2010년도 6월 24일 날 6월 24일 날 약식 명령이 청구된 거예요. 자, 여기다 약식 명령이 청구됐고 약식 명령이 청구됐던 것이 확정된 게 언제냐? 확정된 게 10월 8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자, 10월 8일 확정이 됐고 다시 이제 쭉 이것이 가다가 여기 가서 이쯤 가가지고 우리가 11월 17일 날 11월 17일 날 11월 17일 날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는데 자, 회복 결정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또 공소시효가 진행이 정지되는 거죠. 언제까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확정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는 건데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갑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은 요 기간. 즉 약식명 청구부터 판결이 확정되기 전날까지 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요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자, 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을에 대해서는 관련돼 가지고 을도 쭉 공소시효가 진행되다가 얘가 약식명령 공범인 갑에 대해서 약식명령 청구해서 이거 확정 판결 받는 동안 요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 얘도 정지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지 안 된다 그랬는데 얘도 당연히 정지된다 여기가. 공범 사유가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얘도 끝이 정지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2005년 7월 12일 날, 2005년 7월 12일 날 이 부실법 위반 사건이 있었는데 얘가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자, 5년이면은 2010년 7월 11일 날 공소시효가 완료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요 5년을 계산해 보면은 5년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는 2010년 7월 11일 날 공소시효가 완료될 겁니다. 근데 요 기간 정지되어 있던 기간 동안 추가를 해야죠. 요 정지되어 있던 기간이 약 3월 15일 정도 돼요. 3월 15일 정도 되기 때문에 얘 공소시효는 결국 언제 만료하느냐? 2010년 10월 25일쯤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갑에 대해서 2010년 11월 17일 날 정식 재판 회복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떻게 얘는 여기 진행하다 여기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야, 여기서요. 자,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을은 이때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걸로 재판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걸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검사가 어떻게 했냐? 검사가 이 갑의 사건에 대해서 이 정지됐기 때문에 이 정지된 것은 이 부분 진행된 요 부분을 소급해서 취소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소급해가지고 취소돼야 된다. 공소시효가 진행됐던 부분이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검사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검사는 이 을에 대한 공소장을 갖다가 2011년 2월 16일 날 공소 제기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이 정지됐던 것이 이 진행된 요 기간에 공소시효 진행된 거를 소급해서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관련돼 가지고 진행된 이 부분은 그냥 쭉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됐기 때문에 의뢰 공소시효는 이때 만료했다는 거예요. 만료하니까 검사가 이렇게 2011년 2월 16일 날 공소 제기한 거는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공소 제기한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어, 교수님 그렇다면 갑의 경우에는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고 이에 더해 정식 재판 청구한 것이므로 더 이상 공소시효 기간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갑의 경우는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고,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다가 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한 것이므로 더 이상 공소시효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 얘가 이만큼 그렇죠. 얘 거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 거를. 응? 얘 거를 취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을에 대해서는 요 정지된 기간만큼만 플러스 되는 거고, 얘가 정지했다가 이 공소시효 만료 이후에 갑에 대해서 정식 재판 회복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정지 때문에 이 진행된 공소시효가 소급해서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밑에 판례도 보면은 자, 여기 판례 이제 어, 판결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권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 기간 동안, 자, 여기 그 사이 기간 동안이 뭐야? 그 사이 기간 동안이 공소시효가 진행된 기간이죠. 이 진행된 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 여기가 진행된 것이 맞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뭐 될 것 같고, 김건 학생이 요 부분에 정지된 것이 맞냐 그런데 요 부분에 정지된 게 맞습니다. 요 부분은 정지된 게 맞고, 요 부분은 진행된 게 맞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소시효의 정지 관련돼 가지고 시효의 정지 관련돼 가지고 공소 제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범인의 국외 도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하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안 하는데, 이 범인의 국외 도피에는 공범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까 관련돼 가지고 범인의 공범 도피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범인의 국외 도피에 공범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즉 공범 중 1인의 국외 도피는 다른 공범자한테 시효 정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것과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뭐요? 공범 특칙 관련돼 가지고 대형 공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형 공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범인의 국외 도피와 관련돼 가지고 국외 도피는 공범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여기 뭐처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즉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이 경우뿐만 아니라 보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 여기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한다는 건 뭐 외국 교도소에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포함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74페이지에 있는 요 판결은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국외 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얘가 나는 국외 도피할 목적이 없었다. 단지 외국에 갔는데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아 가지고 외국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 판례, 요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을 다 법인의 국외 도피로 볼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기본적으로 뭐 범인의 국외 체류 목적 관련된 목적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살펴봐야 할 때 뭘 보느냐? 여기 뭐처럼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 수감시설에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 생활 중 생활 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 잡아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 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않았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범인이 국내에서 뭘 했냐면 징역 5년인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중국으로 도망가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 중국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가지고 8년 이상 복역했다는 겁니다. 8년 이상 복역하는 우리나라 추방됐을 때 그럼 얘가 중국에 나가 있었던 동안 8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느냐? 그건 범인의 국외 도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밑에 판결도 역시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관련돼가지고 특히 요 판례, 위에 판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국외 체류해가지고 국외 교도소에 그러니까 외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고 무조건 범인의 국외 도피로 볼 것이냐 관련돼가지고 외국에 수감된 범죄 사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사실보다 더 무거운 경우에는 그 범죄인한테 그 범인한테 국외 도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걸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인의 국외 도피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로 뭐 재정 신청이라든가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 그다음에 가정 보호 사건의 법원 송치, 뭐 대통령의 범한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은 어떡하냐? 이미 앞에 설명 잠깐 했었지만 초일 산입의 원칙입니다. 초일은 기간 계산 함의 없이 일일로 산정을 한다. 초일 산입의 원칙이고, 자, 정지 기간은 어떡하냐? 공소시효 만료일은 범행 종료일부터 시효 기간에다 정지 기간을 가산한 날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일은 어떻게 해요?
공소시효 만료는 시효 기간에다가 정지 기간을 가산날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공소시효 아까 시효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진행되고 여기 정지됐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실제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이 만약에 뭐 3년이다. 3년인데 이게 1년이었고 정지된 게 1년이었다. 그리고 여기가 뭐 6월이었다. 그러면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냐? 실제로 2년 6개월에다가 여기다가 이 기간만큼 요 기간만큼 여기다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1년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기사는 1년 6월에 3년 6월 3년 6월이 된다는 거죠. 실제 계산은 그렇게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공소시효 정지의 기간은 뭐냐 여기처럼 가산되는 정지 기간은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 전날까지 의외로 학생들이 객관식도 이거 잘 틀리는데 재판 확정 전날까지 재판 확정일이 아닙니다. 재판 확정일 날 뭐요? 재판 확정일 날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그 전날까지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소제기 일부터 전날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보면 될 것 같고 완성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한다. 이건 좀 면소 판결 사유에 딱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면소 판결을 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소시효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마치고 오늘 수업은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